오늘 악어책 50쪽부터 진도 나갈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문학의 흐름을 다 살폈지? 문학의 흐름 다 살폈고 이제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수용과 생산이라는 건 수용은 받아들이는 거지. 생산은 다시 만드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같이 볼게. 자, 작가는 작품을 만들어. 맞지? 그리고 독자는 이 작품을 수용해. 여기까지는 아는 사실이잖아. 근데 독자가 이 받아들인 작품을 다시 생산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생산하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고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뒤에서 같이 볼게. 우선 여기 밑에 적혀 있지.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형상화한다고 돼 있어. 형상화. 칠판 잘 보이지? 재현이도 거기서 잘 보여? 형상화한다는 거는 보여진다는 거야. 그 뒤에 글로 같이 볼게. 예솔이 오늘 50쪽. 자, 작가는 자신의 사상, 감정, 체험, 의도 등을 작품으로 형상화함이라고 돼 있어. 자기가 무언가 느꼈거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신만의 뭐 정치 사상도 괜찮아. 그 어떤 사상에 해당하는 것들을 작품으로 만드는 거야. 다시 말해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야? 실제로 보여지지는 않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내적인 요소인 거야. 작가의 내적 요소 등이 어떻게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게 바로 작품인 거야. 그래서 작가의 내적 요소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작품이다. 작가는 그래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선택하여 작품에 반영함이라고 돼 있는데, 사회문화적 가치가 뭔가요? 하고 보면 거기 왼쪽에 꼬리 보면 맨 위에 나와 있어. 등장인물의 삶과 의식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작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그래도 이걸 읽어도 이 사회문화적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또 꼬리의 왼쪽에 보면 외적 맥락 중에 사회문화적 맥락이 보여? 표 안에, 표 맨 위에 사회문화적 맥락을 보면 창작 당시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변화, 문화적 현상 등을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 어떤 배경을 선택하느냐, 어떤 등장인물을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그려내느냐, 이거를 다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인간성을 소실한 인간은 정말 잔인하겠지? 인간성이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 되는 건데, 인간성 소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배경이 언제일까? 일제강점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70년대라던가 혹은 나 같으면은 해방 이후를 설정할래. 해방 이후부터 전쟁까지 이 5년 동안 정말 과도기였잖아, 우리나라는. 그치, 너네도 역사를 배워서 잘 알겠지만 이 과도기에 있어서 다양한 인간성이 소실되는 과정들이 많았었어. 그래서 이때를 배경으로 할 거야. 왜? 나는 이 주제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배경이 얘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 예솔이가 인터넷에서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배경을 1945년으로 잡으면 될까? 인터넷이 존재하지도 않잖아. 그럼 언제로 잡아야 돼? 지금 당장. 현재로 잡아야겠지. 그런 식으로 너네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에 적절한 형식을 사용해야 함. 형식이란 시나 소설 등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쓰고 싶어. 그러면 난 둘 중에 뭘 선택하는 게 좋을까?
소설. 여러 이야기를 쓰고 싶으면 소설을 써야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한 주요 사건과 내가 쓰고 싶은 악인 그리고 선인 이런 인물들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배경 등이 있다면 나는 소설을 써야 해. 근데 내가 어떤 글을 씀으로써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깨우치게 하고 싶어. 그럼 난 뭘 선택하는 게 좋아? 시. 정말 잘 쓴 시는 너네가 나중에 어떤 시를 봤을 때 딱 하는 시가 있을 거야. 되게 마음에 와닿을 거고 너네가 다 읽었을 때 그냥 소설처럼 그래 끝, the end 이게 아니라 무언가 깨우치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깨우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시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자, 작가랑 작품 간의 관계성을 봤어. 그럼 이제 독자가 그 작품을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볼 겁니다. 생산이 아니라 수용 맥락 부분이에요. 독자의 작품 수용은 작품을 섬세하게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 자, 이 섬세하게 읽는다라는 거 있잖아. 이거 많이들 착각하는데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꼼꼼히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저 섬세하게 읽는 것은 뭐냐면 작가가 쓴 문장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 감정에 동화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 이런 문장이 있다 쳐보자. 너네가 애 아빠라고 가정을 해봐봐. 너네 지금 30대 남성이야. 와이프가 그러니까 임신을 했는데 몸이 계속 아팠어. 그러다가 출산을 정말 기적적으로 해낸 거야. 그러다가 아기가 응아 하고 나왔는데 그 아기가 아빠가 손가락을 갖다 대서 이렇게 딱 쥐어. 그럼 어렵게 얻은 아이잖아. 얼마나 이쁘겠어. 그 상황에서 새로운 생명이 내 손가락을 딱 감싼 그 순간 아지랑이 같은 울컥함이 내 목을 감쌌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하고 읽으면 안 되고 아지랑이가 뭐야? 아지랑이가 뭐야? 더울 때 한여름에 아스팔트에서 볼 수 있잖아. 이렇게 일렁일렁거리는 거. 그런 울컥함이 올라온다는 거는 그냥 내가 짜증났을 때 하고 울컥하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 그치? 그 올라오는 게 내 목을 감쌌다라는 거. 즉 다시 말해 울컥해서 목이 맸다는 소리지. 그치? 이런 것을 너네가 섬세하게 읽는다는 건 이걸 다 느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너네랑 정말 잘 맞는 작품을 만나잖아? 그럼 읽다가 너네도 모르게 울고 있다니까? 그렇게 섬세하게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적 맥락을 고려하여 작가의 의도를 이해를 해야 돼. 자, 외적 맥락에 대해서는 왼쪽 표에 나타나 있어. 사회 문화적 맥락은 아까 봤고 문학사적 맥락은 이전 시대에 나온 작품들과의 연계. 다시 말해 지금 쓴 일제강점기 배경의 소설과 일제강점기 때 나온 일제강점기 배경의 소설의 차이가 반드시 존재하겠지. 그거를 비교해가면서 읽어야 되고 상호 텍스트적 맥락은 뭐냐면 작품과 작품 사이의 제재, 구성, 주제 등의 연관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말해 같은 주제인데 다른 작가가 쓴 것. 같은 작가인데 다른 주제로 쓴 것. 같은 주제 다른 작가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을 비교해가면서 읽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같은 작가 다른 주제가 왜 필요해요? 위에 거는 필요해 보이는데 밑에 거는 별로 필요해 보이지가 않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아래 거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에 좋아. 왜냐면 한 작가의 작품을 여러 가지 읽었을 때 되게 공통된 성질이 있다는 거야. 사상이라던가 어떤 작가의 체험이 굉장히 강렬해서 그 체험을 모든 작품에 넣은 작가도 있어.
그렇게 작가의 여러 가지 작품을 보면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독자는 무조건 수용보다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여 수용해야 한다. 너네 이거 중요하다. 너네가 어떤 문학 작품을 봤을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 안 돼. 너네 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스라이팅 당할 수도 있어. 작가가 너네랑 정말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일 수 있잖아. 내 이상형은 마동석이야. 나는 그런 큼직한 남자를 좋아해. 근데 내가 태희한테 마동석에 관해 예찬한 글을 계속 보여줘. 너가 마동석을 좋아할 때까지. 근데 너는 속으로 이렇게 덩치 큰 아저씨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받아들일지도 몰라. 어떻게 하면 너의 가치관 없이 너가 무조건 수용을 해버리면 너가 어느 순간 내 가치관에 동화될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학교 가서 난 마동석이 제일 좋더라? 이러면 이제 애들이 친윤 아니야? 이러겠지. 그래서 너네 무조건 수용 말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고 수용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맨 처음 시간에 말했던 거야. 문학 작품은 작가의 생각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됐어. 내가 자아 성찰을 하고 무언가 깨달음을 전달하고 싶을 사람들은 시를 선택한다 그랬지. 그리고 여러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다루고 싶었던 사람들은 소설을 선택하겠지.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 그래서 문학 작품을 수용할 때는 이 내용과 형식 간의 관계성을 굉장히 크게 고려를 해야 돼. 가끔은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이 시는 차라리 소설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게 분명히 보일 때가 올 거야. 그때는 이걸 한번 기억을 해줘. 자, 뒤로 넘어가서 우리 정지용 시인의 시를 한번 봅시다. 정지용 시인은 짧게 살다갔어. 1902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가셨는데 그러면 일생에 얘들아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와 전쟁 시작이 같이 있는 거야. 너무 비극적인 인생사지.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자신의 고향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도 커. 모든 작품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자, 앞쪽에서 내가 뭐라 그랬었지? 같은 작가, 다른 주제들의 작품을 봤을 때 공통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 정지용이 그래. 정지용의 모든 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정서가 바로 그리움이야. 고향을 그리워하고 옛것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휘문고보에서 문학에 대한 꿈을 키운 사람이고 이때 지성인이라면 일본 유학 한 번쯤 갔다 오는 건 트렌드였어. 그래서 도시샤 대학에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자, 조선지광에서 발표를 했다 했는데 1927년 3월에 이 작품이 발표가 됐어요. 이 향수라는 작품이 발표가 됐고 대단한 사람이야. 이상,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등을 추천해서 등단하도록 도운 일종의 멘토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정지용 시인의 봐봐. 내가 이 사람의 정서가 항상 공통된다 그랬지. 향토적 정서고 그리움의 정서고 이거를 형상화한 순수 서정시. 정말 말 그대로 진짜 감정만 노래를 해. 그리고 봐봐. 언어를 그리다라는 말이 딱이야. 왜냐? 감정을 이미지로 형상화를 하는 편이거든. 자, 공감각적 이미지가 뭐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것. 그치?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를 정말 많이 쓰고 공감각적 이미지를 쓰는 게 이 시인의 가장 주된 특징이야. 이 작품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요나 시조의 전통적 율격 사용, 고유어와 토속어, 사투리 등의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자, 중세 국어로 넘어가면은 우리 관형격 조사라는 게 있거든. 만약에 지금 부처
손이 있으면 이게 얘를 꾸며주는 관형격 조사가 되는 거지.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써. 이게 얘랑 같은 의미야. 저 시옷이. 근데 정지용이 분명 근대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관형격 조사를 이거를 계속 썼어. 지금 이 작품에 나와 있는 글들 있지? 이거는 정말 완벽히 현대역으로 풀이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너네가 정지용 씨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어려워할 거야. 자, 이 시를 너네가 조금 주의 깊게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정지용 시는 얘들아 너네가 고등학교 갔을 때 모의고사에 한 번도 안 나오잖아? 그러면 말이 안 돼. 고등학교 때 갔을 때 무조건 만나게 되는 게 정지용의 시야. 그리고 교과 과정상 승문도 광성도 전부 다 정지용의 시가 들어가 있고 서울여고 중앙여고 다 마찬가지야. 너네가 고등학교 가서 볼 거고 특히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정지용의 향수는 내가 대학 때도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수업에서 몇몇 작가들을 중심으로 그 수업을 배웠거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정지용이었어. 그 정지용 시인만 2주를 다뤘는데 애들 표정이 가관이었어. 줌으로 듣잖아, 수업을. 근데 애들이 다 약간 이러고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저러고 듣고 있지 했는데 PTSD가 와가지고. 왜?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봤어가지고. 그래서 이 향수도 이번 2023년 수능 완성에 들어간 시입니다. EBS에서 선정한 시예요. 자, 한번 볼게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뱅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오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처럼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 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근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밭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게 바로 본문입니다. 자, 예솔아 읽어보니까 어때? 괜찮아? 애들은 항상 이걸 읽으면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다들 그래. 내가 앞에서 이미 향토적 정서, 그리움의 정서를 말을 했잖아. 그러면 애들이 눈치 이렇게 살살 보다가 말해.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그리워해? 그러면은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거든.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게 정지용 시인의 특징이야. 자, 처음부터 볼게 이제. 고향을 잃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야. 그것만 생각하면 쉬워져. 자, 넓은 벌판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뱅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라고 1연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이미지 떠올려. 넓은 벌판. 초록빛 넓은 벌판 생각했지? 그리고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조잘조잘 거리는 얇은 개천을 말하는 거야. 얇은 강물. 그게 어느 쪽으로 나가? 그 벌판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얼룩덜룩한 황소가 해설피 음모 하고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인 거야. 자, 대충 어떤 이미지인지는 떠오르지? 이제 세세하게 보면은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이거는 무슨 심상이 쓰였을까? 지줄대다. 낮은 목소리로 자꾸 짓거리다. 그러면
그치? 얘는 청각적 심상입니다. 그러면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라는 거는 이 실개천이 최근에 생긴 거야? 아니면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들려오는 모든 얘기를 갖고 있다라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야. 너무 이쁜 표현이지. 그래서 옛 이야기를 중얼중얼거리는 개천이 나간다. 자, 근데 여기에 어떤 수사법이 쓰였을까? 실개천이 그 청개천 할 때 그 개천이야. 그 개천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중얼거릴 수 있어? 없어. 마치 뭐처럼 표현했어?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그럼 이거 무슨 수사법이야? 다 나왔는데? 그치. 의인법이지. 얘는 의인법이 쓰였습니다. 자, 얼룩뱅이 황소. 귀여운 황소가 해설비 해가 약간 서얼핏 기울었을 때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는 거는 지금 이미지가 어떻겠어? 해가 살핏 기울었으면 쨍쨍할까 아니면 노을일까? 노을이야. 노을이라는 건 하루가 다 끝났다는 거야. 소도 더 이상 일을 하기 싫은 이미지인 거지. 그치? 그래서 소가 나 이제 일 안 해 이러고 응응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금빛 게으른 울음. 울음이라는 거는 무슨 심상이야? 얘는 청각적 심상이잖아, 얘까지는. 근데 앞에 뭐가 있어? 금빛. 그래, 얘는 시각이야. 그러면 시각과 청각이 같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청각이 게으른 울음이 금빛으로 빛나는 거야. 그러면 청각이 시각으로 전이가 됐다. 다시 말해, 얘를 그래서 뭐라 말한다? 그치. 동감각적 심상이고 방금 태희가 말한 것처럼 청각의 시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울음이 금빛으로 빛난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이 화자의 시선 이동을 잘 봐야 돼. 왜 처음에 어디였어? 넓은 벌판. 그 다음에는 지줄되는 실개천. 그리고 얼룩뱅이, 황소. 자, 벌판, 얇은 개천, 그리고 황소. 시선이 가까운 데서 먼 데로 갔어? 아니면 먼 데서 가까운 데로 왔어? 그쵸. 이 화자의 시선 이동은 뭐라고 말하냐? 원경에서 근경으로 왔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원경, 근경, 화자의 시선 이동. 앞으로 자주 나올 표현이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1연에서는 뭐를 말하고 있느냐? 아이고. 고향의 평화로운 풍경을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아까 내가 시를 읽을 때 계속 반복하던 문장 하나가 있었어. 그게 뭐였어? 그것이 차마 꿈엔드 리칠리아.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지. 그치? 이거를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재현아, 이거 뭐라 그래? 계속 반복되는 구절. 운율을 형성하는 얘는 노래에도 있어. 노래에도 계속 반복되는 구간을 우리 뭐라 그러지? 방금 뭐라 그랬어? 후렴? 후렴이 정답이야. 얘는 후렴구야.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후렴구인데 이 후렴구에 관해 특징 좀 알려줄게.
자, 지금 시에는 후렴구가 있어, 없어? 요즘 나오는 시에는 잘 없어. 너네도 후렴구 있는 시 많이 보진 못했을 거야. 근데 왜 정지용 시에는 후렴구가 나왔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앞에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민요나 시조의 전통적 율격을 사용했다 그랬어. 자, 시조에 나오는 게 뭐야? 후렴이야. 정지용은 그래서 일부러 후렴을 넣은 거야. 왜? 시조의 율격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래서 후렴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특징은 뭐냐? 후렴구 전부 다 공통된 특징이 있어. 자, 1번은 아까 재현이가 잘 말해줬어. 운율을 형성해. 당연합니다. 리듬을 형성을 해주고 2번은 분, 연. 우리 노래에서도 후렴구를 기준으로 그 전은 1절, 그 다음은 2절. 2절 끝난 후렴구 다음은 브릿지. 브릿지 끝난 후렴구 다음은 3절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후렴구 전후로 연을 나눠준다 라고 해서 연을 끊어준다라는 의미의 분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형식적 통일성을 부여해준다. 자, 그러면 내가 공통 적은 이유가 뭐겠어? 이 시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인 거겠지.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을 보면 바로 뭐냐? 여기 뭘 썼어? 마지막에 꿈엔들 잊혀지지 않는다 라고가 아니라 그것이 과연 꿈엔들이 잊혀질까? 라고 의문 형식으로 마무리를 했어. 그치? 이거 우리 뭐라 그래? 답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야. 이걸 뭐라 그랬어? 그쵸. 너무 잘했어. 서리법이야, 서리법. 자, 이 시의 후렴구에선 서리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리법이 무슨 기능을 하냐? 그리고 이 후렴구가 무슨 기능을 하냐면 화자의 정서, 다시 말해 화자가 가지고 있는 그리움을 심화시켜줍니다. 더불어 고향에 대한 애착을 부각해주겠죠. 자, 지금 후렴구 특징까지 봤지, 그치? 이제 2연으로 넘어가 볼게.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질흑이라고 들어봤어? 진흑 말고 질흑. 질흑은 뭐냐면 흑 중에서 약간 붉은 흑 알아? 살짝 붉어서 촉촉하고 그래서 도자기나 그릇 같은 거 많이 만드는 흙이야. 전혀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흙이 있어. 약간 붉은 흙이 있어. 그게 질흙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만든 화로인 거야. 근데 너네 지금 모른다 그랬지? 왜 몰라? 너네가 옛날 사람이 아니고 너네가 시골 사는 애들 아니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은 얘는 무슨 기능을 하겠어? 향토성을 부여해주겠지. 진짜 고향에서 쓰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재가 식어졌어. 재가 다 식어버렸어. 원래 질화로에 재가 있었으면 따뜻했겠지. 근데 그게 식은 거야. 무슨 소리냐면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거든. 시간의 흐름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는 뭘 의미를 하냐? 계절적 배경이 겨울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따뜻해? 아니면 추워?
춥잖아. 그래서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다. 그리고 여기에 쓰인 심상은 뭘까? 여기에도 놀랍게도 심상이 들어가 있어. 제가 식었다. 식었다라는 건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알 수 있어? 맛을 봐야 알 수 있어? 그치, 촉각인 거야, 얘는. 촉각적 심상입니다. 자, 빈 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이거 정말 좋은 표현인 게, 자, 지금 여기 위에서는 계절적 배경이 겨울인 걸 알려줬지. 여기서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어. 뭐를 통해? 밤. 시간적 배경이 밤이다. 그러면 겨울 밤이란 소리잖아, 지금. 겨울 밤인데 그럼 겨울 밤의 이미지가 좋아? 안 좋아. 그렇게 좋지는 않아, 시에서는. 근데 이 문장이 무슨 뜻이냐면 빈 밭에 밤바람이 겨울 밤바람 소리면은 진짜 후웅하잖아. 그 후웅하는 소리가 마치 말을 달리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라고 했어. 자, 여기서 심상이 쓰였겠지. 뭐겠어? 자, 밤바람 소리는 청각이야. 말이 달린다는 시각이야. 그러면은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니까 어떻게 돼야 돼? 청각이 어떤 걸로 전이가 됐어? 시각으로.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런다? 공감각적의 청각의 시각화라고 한다. 자, 공감각적 심상은 얘들아 너네 앞으로도 계속 나오거든. 수능 때까지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미리 익혀놔야 돼. 그래서 밤바람 소리라는 청각이 달린다라는 시각으로 전이가 됐다. 자, 근데 이런 어두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춥고 바람 많이 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겨운 포인트가 딱 나와.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벌써 정겨워.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 집베개를 다시 이렇게 뭉친다라는 거거든. 집베개를 다시 이렇게 뭉쳐서 다시 이렇게 베개를 벤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정겨운 모먼트인 겁니다.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야 이후에 3연이 시작이 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파란 하늘빛 뭐야? 너무 쉽다 이거는. 파란 하늘빛은 무슨 심상? 그쵸. 형식상으로는 시각적 심상에 해당이 돼. 근데 흙에서 자란 이 작았던 지용이는 있잖아. 작은 화자는 옛날에 파란 하늘빛을 꿈꿨던 거야. 이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꿈과 소망을 말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 현실이 아닌 이상세계를 의미하는 거야. 어린 지웅이가 꿈꾼 이상세계가 바로 파란 하늘빛이야. 그래서 그 이상세계에 대해 함부로 화살을 쏜 거거든. 생각 없이 막 쏜 거야. 그게 뭐냐? 진짜로 화살을 쐈다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 화자가 꿈꾸었던 바로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인 거지. 그래서 어린 시절 화자가 꿈꾸었던 세계에 대한 동경. 그곳을 향해 계속 마음을 보낸 거야. 그래서 그 동경을 막 보내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풀섭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라고 했습니다. 자, 3연도 해석이 됐지? 어려울 거 있을까? 없어요. 4연으로 넘어갈게요.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 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달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자,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어떤 심상이야? 그쵸, 시각적 심상이야. 얘는 시각적 심상에 해당이 되고요. 자, 어린 누이가 시크릿 톤도 아니고 탈색을 한 것도 아니고 검은 귀 밑에 여기까지 오는 머리야. 길지도 않아. 이미지가 어때? 순박해, 정겨워, 꾸밈이 없어. 그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라고 했어.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 너무 몰입한 나머지 인상을 이렇게 팍 쓰고 근데 왜 자기 아내인데 예쁘다고 안 해요?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이것도 얘랑 같은 맥락인 거야.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즉 꾸밈이 없고 수수한 그냥 일반적인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박하고 평범한 모습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걸 의미를 하고, 사철 밟았다는 뭐냐면 바쁜 농사일 때문에 신발신을 겨를도 없다간 소리야. 농사일이 얼마나 바쁘면, 그치? 그리고 신발도 못 신었는데 더 억울해.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줍던 곳. 허리를 숙이고 있다는 거지. 농사를 하는데 허리를 숙이고 있으니까 햇살이 당연히 등으로 오겠지. 따가운 햇살은 무슨 심상이야? 촉각이 가장 많이 헷갈릴 거야. 근데 따갑다, 식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겉으로 스킨으로 느끼는 것들은 무조건 촉각적 심상으로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뭘까? 바로 고단한 농촌 생활이 이루어지던 곳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다음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년.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자, 하늘에는 별이 뜨문뜨문 떠 있어. 그리고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겨. 이 두 가지가 연관이 없어 보이지? 그치? 별이 떠 있고 모래성으로 발을 옮긴다. 그래서 시인이 의도한 건 뭐냐면 바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 거야. 그 고향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로운 이미지를 강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신비로운 느낌을 조성하고 있고요. 서리는 무슨 뜻이냐면 가을이야, 가을. 가을 까마귀가 초라한 지붕 위에 깍깍 하고 지나간대. 이거는 가난한 고향집의 모습을 뜻하는 거지. 왜 하필 까마귀겠어, 그치? 가난한 고향집의 모습을 뜻하는 거고요.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자, 가난한 집이야. 그러니까 집에 있는 불빛도 어떻겠어? 밝지도 않고 흐려. 거기에 사람들이 따박따박 모여 있는데 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게 가난했거든. 그 이미지가 밑에까지 지금 끼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끼리 도란도란 거려. 굉장히 정겨운 이미지지 않아? 그치? 그래서 정겨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친구들아, 여기서 우지짓고 지나간다, 도란도란 거린다는 무슨 심상? 우는 것과 얘기하는 것. 둘 다 청각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청각적 심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0까지 봤으니까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보자, 얘들아. 봐봐. 지금 계속 마지막 연에 도란도란 거리는 곳. 위에서 이삭죽 던 곳. 그 위에서 휘적시 던 곳. 그 위에서 고이시는 곳. 맨 위에서 울음을 우는 곳이라고 했어. 지금 뭐랑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뭐뭐하는 혹은 뭐뭐하던 곳이라는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잖아. 이 시의 특징이야, 이것도. 큰 특징 중 하나야. 뭐뭐하는 뭐뭐하던 곳, 이게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이 되면서 어떤 효과를 주겠어? 이건 쉽다.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건 무조건 딱 하나야. 그치? 운율 형성밖에 없어. 이걸 왜 알려주냐? 시험에서 어떻게 해? 이 시 그냥 이대로 뚝 주고 나처럼 체크도 안 해줘. 그냥 뚝 주고 말해.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근데 유사한 통사구조가 뭔지 모르면 이 작은 글자 2개가 반복되고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하면 이 문제는 못 푸는 문제야.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것이 반복된다. 이거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알아들으면 됩니다. 자, 지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시선이 전개되고 있다. OX X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쵸. 원경에서 근경으로입니다. 그래서 X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와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다. 자, 감정이입을 하지를 않았어. 시에서 말하는 감정이입은 뭐냐면 얘들아 여기서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한다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소리냐? 자연물에 자신의 감정을 넣는다는 거야. 한마디로 자연물이 그리워하는 정서를 가지게끔 만드는 게 감정이입이라는 거거든. 그거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화자와의 일체감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지? 그냥 그리워하는 거잖아. 그 풍경들을. 향토적 소재와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 맞아 볼게요. 계절의 변화를 순서대로 제시하여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OX? X지. 근데 왜 틀렸어? 변화가 없어요. 우리 뭐만 나왔어, 계절이? 겨울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변화를 순서대로 제시하여 정서 변화도 드러내지는 않았어. 화자의 정서는 계속 고정이 돼 있어. 그리움으로. 자,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자, 동일한 문장 반복은 나와 있어. 어떤 것? 이거. 후렴구. 근데 이게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야? 아니야. 이걸 통해 뭘 한다고? 고향에 대한 애착을 부각한다고. 알았지? 자, 2번으로 넘어갈게. 이 윗글을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하여 기획회의를 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영상시, 윗글을 영상시로 만든다라는 게 아까 내가 말한 문학의 생산 부분이거든?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해 줄 거야. 자, 1번. 평화롭고 정겨운 시골 풍경을 담을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도록 하자. 맞아, 아니야? 이거 넣어야겠지.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왜? 얘가 가장 주된 주제잖아. 잔잔한 배경음악을 사용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면 좋겠다. 이것도 맞는 소리지.
1연에서는 어른이 된 화자가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면 좋겠어. 맞아, 아니야? 이것도? 맞아요. 왜? 처음부터 그리움으로 시작하니까 맨 처음에 어른이 된 화자가 과거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들어가면 더 강조되고 좋겠지. 4연에서는 누이와 아내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한의 정서를 강조하자. 자, 대조도 아니고 한의 정서도 아니야. 누이와 아내의 모습은 대조가 아니라 대등하게 연결이 돼 있어. 맞지? 둘 다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5연에서는 가난하지만 단란하게 지내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연출해야겠어. 비록 초가집 지붕에 까마귀가 돌아가고 빛이 어둡지만 가족끼리 단란하다를 보여줘야겠죠? 자, 3번. 보기는 윗글에 대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가에서 마에 대해 학생이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이 말했네. 시에서는 대상의 특성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감각적 심상을 활용해야 한다. 다양한 심상들이 작품 속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발표해보자. 자, 1번. 가에서는 옛 이야기 지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 맞아, 아니야? 이건 맞지? 뒤에 어수선하면서도 활기찬 전경을 표현하였습니다. 주는 효과가 맞아, 아니야? 자, 1연에 내가 뭐라고 정리해놨어? 고향의 평화로운 풍경이라고 해놨어. 근데 봐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발표해볼까 했는데 고향의 평화로운 풍경을 나타내야 되는 애한테 어수선하다라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이거 공감각적 심상이라 그랬어. 어떤 감각이 어떤 것으로 옮겨갔지? 이거 뭐였지? 청각의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고 한가한 모습 표현 맞죠? 자, 3번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이거 내가 촉각적 심상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 계절적 배경이 언제다? 겨울이다.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이거 시각적 심상 맞았고 순수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도 맞았죠.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었으니까.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도 시각적 심상 맞았고 꾸미는 게 아니라 소박하고 정겨운 모습. 이것도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앞쪽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아까는 작가가 작품을 만들고 독자가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까지 봤어. 이제는 생산을 하는 과정을 볼 건데 생산이란 뭐냐면 작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의 상상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관점이 잘 드러나도록 작품을 생산함. 작가가 작품을 그려. 그치? 그리고 이 작품이 독자에게 수용이 되도록 해. 근데 독자가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내가 그랬지만 작가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생산을 할 때 있잖아. 여기서 독자만의 가치관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어떻게 할지.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건데 생산 절차는 소재를 찾고 연상하고 연결하고 고쳐쓰고 완성하기인데 요즘 이렇게 안 해. 그냥 이걸 합쳐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다 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빡빡하게까지는 안 합니다. 자, 생산 방법을 한번 볼게. 내용 바꾸기. 작품 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바꾸는 것이야. 재밌었던 활동이 이거였어, 나는. 학교 다닐 때 수행평가로 이제 애들끼리 작품 하나를 정해, 조별끼리 작품 하나를 정해서 그 작품의 내용을 직접 한번 바꿔보는 거였어. 우리 조가 선택한 건 신데렐라였다. 근데 우리 조에 그 주장이 셌던 애가 한 명이 있었거든. 근데 걔는 약간 그런 거 좋아해. 좀 잔인하고 뭐라 그래야 되지? 막장이라 그래야 되나? 드라마는 막장을 좋아하고 걔가 애니를 굉장히 좋아하는 애였거든. 일본 애니. 근데 일본 애니도 꼭
성인물 걸 봐. 야한 게 아니라 잔인한 거. 그런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얘가 말했던 게 되게 자극적인데 재밌었어. 뭐냐면 신데렐라가 거기 유리구두를 떨어뜨렸지. 그래서 왕자가 이걸 주웠잖아. 왕자가 이걸 주워서 이거에 맞는 사람을 찾는데 원래 원작은 어떻냐면 첫째 신겨봐, 둘째 신겨봐, 그리고 왕자가 이제 나가려고 해. 이 마을에는 없는 거 가꾸려 하고 딱 나가려 하는 순간 구석탱이에 찌그러져 있던 신데렐라를 발견하고 당신도 와서 신어보세요 했는데 신데렐라한테 딱 맞아서 걔가 결혼을 한 거잖아.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세상에 발 사이즈, 신데렐라랑 발 사이즈가 똑같은 애가 신데렐라밖에 없을까? 이러는 거야. 맞는 얘기야. 사실 맞는 소리야. 그래서 그러게? 아무리 맞춤 제작 신발이라 해도 그게 안 맞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한마디 더 해. 야, 신데렐라랑 둘째 언니랑 발 사이즈가 똑같은 거야. 그럼 어떨까? 이러더라고. 왕자가 첫째 신겼어. 안 맞아. 둘째 신겼는데 딱 맞아. 그럼 데리고 가겠지. 그거 데리고 갔어. 둘이 결혼을 했어. 그러면 신데렐라는 이미 온갖 치장 다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파티를 갔었기 때문에 이미 엄마랑 첫째 언니, 둘째 언니 눈밖에 난 상태잖아. 그럼 집안에서 과한 괴롭힘을 받는 거야. 그래서 신데렐라가 자살하는 스토리로 마무리를 했어, 우리 조는. 어떻게 해서 평가가 개 망했었어. 평가는. 선생님은 평가를 너무 안 좋게 해줬지만 다른 친구들은 너무 좋아해줬어. 자, 갈래 바꾸기. 소설을 신화 희곡으로, 시를 시나리오로 바꾸기 등이 있다. 그래서 시를 아까 우리 봤던 정지용의 시를 소설로 한번 써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맥락 바꾸기는 뭐냐면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다르게 바꾸기야.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소설이 있어. 이게 1920년대와 30년대가 배경인데 그때 당시에 가장 컸던 사회적 이슈 두 가지를 다뤘어. 첫 번째, 지주와 마름과 소작인의 갈등이야. 지주는 땅의 주인이야. 땅의 주인의 땅을 빌려서 소작인이 거기서 농사를 지어. 그리고 임대료를 내는 거야. 그리고 그 중간 관리자가 마름인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릴사위 제도였어. 그래서 농촌의 현실을 비판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1920년대 배경이었으니까 이렇게 하지. 지금 2022년으로 넘어오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건물주, 집주인, 세입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세 명의 갈등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아빠가 이제 막 반대를 하는 거야. 딸내미 결혼을 계속 반대하는 거지. 왜? 그 남자가 볼품없는 흙수저니까. 여자는 금수저니까. 그런 식으로 싸우게 되게끔 이렇게 맥락을 바꿔버리는 것. 현재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맞게 바꾸는 것이 맥락 바꾸기입니다. 매체 바꾸기는 너무 쉽지.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 파친코도 소설이 원작인데 드라마로 제작이 되었고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웹툰을 원작으로 하되 그것을 드라마나 영화로 바꾸는 것. 그게 너무 많이 생겼지 요즘에는. 그래서 매체 바꾸기는 너네도 많이 접했을 겁니다. 뒤로 넘어가서 윤흥길의 장마 볼게요. 자, 윤흥길의 장마는 1973년 문학과 지성에 발표가 되었고요. 주제는 뭐냐면 한국 전쟁 중에 나타난 갈등과 화해를 그린 작품입니다. 자, 장마인 의미는 여름철 많은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건데 이걸 다 읽고 나면 그 장마의 의미가 조금 더 많이 와닿을 거야.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작가 윤흥길의 자전적인 체험이 반영된 작품이다. 자, 처음에 작가가 작품을 형상화할 때 뭐가 반영이 된다 그랬어? 체험, 가치관, 사상, 의도 등이 반영된다 그랬어.
그 중에 하나, 체험이 이 작품에 반영이 되었고요. 8에서 10세 소년기에 한국전쟁을 경험했고 서울의 외가는 전쟁으로 인해 이리의 사돈집에 더부살이를 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주인공 서술자가 어린 아이인 나거든? 그 나의 외할머니 댁이 친할머니 댁으로 넘어와서 같이 사는 얘기였어. 이 작품도. 그래서 볼 건데 6.25 전쟁으로 나의 외할머니 가족이 나의 집으로 피란와 친가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된다. 삼촌은 빨치산, 외삼촌은 국군. 빨치산 들어봤어? 너네는 익숙치 않은 단어일 거야. 근데 익숙한 단어가 있을 거야. 빨치산 말고. 빨갱이라고 하면은 익숙하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저 빨치산은 빨갱이다. 이거는 이때 당시 어른들이 너무 그렇게 말했던 거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비정규군이거든? 그러니까 북한군이랑은 좀 다르지. 얘는 비정규군이어가지고. 그래서 얘네가 활동했던 시기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55년 전쟁 직후까지 지속이 됐었는데 이 빨치산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파르티잔이라고 하는 러시아어에서부터 왔어. 근데 이게 좀 많이 변질이 된 게 뭐냐면 러시아에서는 파르티잔이 원래 그거야. 농민으로 구성된 운동단체? 이런 거. 그냥 약간 운동의 성격이 강한데 이게 파르티잔이 빨치산이 되면서 빨갱이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한마디로 공산주의 비정규군. 그럼 어느 쪽이겠어? 지지하는 쪽이? 북이겠어? 남이겠어? 북. 그리고 외삼촌은 하필 한국군이야. 그럼 둘의 대립이 어떻겠어? 굉장히 심하겠지. 자, 이 불편한 상황에서 외할머니는 할머니와 그래도 의족해 지냈어. 자, 그러나 외삼촌, 국군인 외삼촌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외할머니는 당연히 어떻게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빨갱이를 저주하는 말을 퍼붓기 시작한 거야. 이를 들은 할머니는 자기 아들더러 죽으라는 말로 받아들여 외할머니와 이때 심하게 다투기 시작했어. 자, 어느 것을 기점으로? 외삼촌의 전사 소식을 기점으로 둘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된 거야. 그러면 이 다툼 자체가 있잖아. 결국 원인이 뭐야? 근본적인 원인. 원인은 전사 소식이었잖아. 그치?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야? 너무 쉬워. 그래, 전쟁이야, 전쟁. 전쟁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나뉠 필요도 없었고 전쟁이 아니었다면 죽을 필요도 없었고 더 나아가 전쟁이 아니었다면 외할머니가 친할머니 댁으로 올 필요도 없었잖아. 그래서 결국 이 둘의 갈등은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전쟁으로 인한 갈등을 보여주는 거야. 다시 말해 전쟁의 비극 중 한 부분을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작가는. 자, 소경 점쟁이에게서 빨치산은 집에 못 지내. 비정규군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비정규군이기 때문에 산에서 숨어 지내야 돼. 근데 산에서 숨어 지내던 삼촌이 아무 날 아무 시에 살아 돌아온다는 말을 들은 할머니는 식구들을 닥달하며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점쟁이가 예언한 시간이 되어도 삼촌은 오지 않고 대신 뭐가 왔어? 대신 커다란 구렁이가 출현하자 이를 본 할머니가 졸도했습니다. 할머니가 기절했어. 왜 기절했어? 구렁이가 무서워서? 아니야. 빨치산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몰라. 원래 그래. 근데 그 삼촌이 점쟁이가 분명 살아서 돌아온다 라고 했는데 나타난 게 구렁이야. 그럼 당연히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구렁이는 뭐다?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 죽어서 구렁이가 되어서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할머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죽어서 구렁이가 되어 왔구나. 다시 말해 아들이 죽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기절을 한 거야. 알았지? 그 충격 때문에. 자, 내용을 볼게요. 내용은 너무 쉬워. 앞에 시보다 훨씬 쉽습니다. 필기할 것도 별로 없고.
난데없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삽시의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큰 걱정이 할머니의 졸도였다. 식구들이 모두 안방에만 매달려 수족을 주무르고 얼굴에 찬물을 뿜어대는 등 야단 법석을 떨어가며 할머니가 어서 깨어나기를 빌었다. 그 바람에 일단 물러갔던 동네 사람들이 재차 모여들기 시작했고, 원래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할머니가 마을 잔치를 열려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다 모았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갔다가 구렁이에 할머니가 졸도하니까 다시 모여들기 시작한 거야. 제멋대로 떼뭉쳐 서서 떠들어대는 소리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북새 속에서도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에오라지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미리 정해놓은 순서라도 밟듯 외할머니는 놀라우리만큼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외할머니가 지금 친할머니가 쓰러졌지. 친할머니가 쓰러졌어요. 현재 졸도한 상태야. 뭐 때문에? 구렁이 때문에. 구렁이 때문에 왜 졸도했냐? 내 아들이 죽었구나 해서 졸도를 했어. 근데 지금 외할머니는 당황해 안 해? 안 해. 냉정하게 이 사태를 수습해 나가고 있는 거야. 왜? 마찬가지야. 외할머니도 이 구렁이를 보고 뭐라 생각하냐? 그 삼촌이구나. 이 사람의 아들이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에 침착한 거야.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뒤에서 볼게. 맨 먼저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부터 외할머니는 서둘러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구장 어른과 진군의 아버지 등의 도움을 받아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대문 밖에 내쫓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감나무가 있는 울바자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고비에 다다른 혼란의 사이를 틈탄 구렁이는 아욱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 텃밭 이랑을 지나 어느새 감나무에 올라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나무에 몰려간 거야. 이거 보려고. 감나무 가지에 누런 몸뚱이를 둘둘 감고서는 철사처럼 가늘고 긴 혓바닥을 내고 날름거렸다. 무엇에 대할지게 얻어맞아 꼬리 부분이 거지 반동강 날 정도로 상해서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건널고 있었다. 아이들의 극성이 감나무에까지 따라와 아직도 돌멩이나 나뭇개비들이 날아들고 있었다. 돌멩이를 땡기는 게 어떤 놈이냐? 외할머니의 고함은 서리빨 같았다. 팔매질이 뚝 멎었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천천히 감나무 아래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외할머니의 몸이 구렁이가 칭칭 감긴 늙은 감나무 바로 밑에 똑바로 서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때까지 숨을 죽여가며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입에서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바로 머리 위에서 불치처럼 박힌 앙증스러운 눈가를 요모조모로 빛내면서 자꾸 대가리를 숙여 꺼뜩꺼뜩 위협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을 했다. 이 다음 행동이 이제 너네가 집중해야 될 파트인 거야. 에구 이 사람아, 집안일이 못 잊어서 이렇게 먼지를 찾아왔는가? 할머니가 지금 뭐라 표현했어? 에구? 이 사람아. 누굴 말하는 거야? 그 친할머니의 아들을 말하는 거야, 삼촌. 외할머니도 뭐라 생각한다고? 아, 삼촌이구나. 그래서 지금 구렁이로 찾아온 그 삼촌을 달래주고 있는 거야. 꼭 울어보채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눈이 단박에 세목걸로 변했다. 어떤 창 삭고 빠진 잡놈이 그렇게 히득거리고 섰냐. 누구냐 어서 이리 썩 나오니라 줄이 낼 놈. 외할머니의 대갈 호령에 사람들은 쥐죽은 소리도 못 냈다.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로 했다. 자네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모다들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까 집안일이랑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할 뒤로 가소라고 하면서 삼촌을 다시 보내주고 있는 거야. 근데 뒤에 더 자세히 나오지만 요약으로 나오지만 이 외할머니의 행동들 있지. 이 삼촌을 달래주는
행위들이 뭐랑 연관이 돼 있냐면 바로 샤머니즘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무교적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리고 외할머니의 아들이야? 구렁이가? 아니지. 친할머니 아들이지. 근데 지금 둘이 어땠어? 싸운 상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는 이 싸운 사람의 아들을 달래줘서 보내려고 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모성애야, 모성애. 내 아들이 아니더라도 느낄 수 있는 모성애야. 다시 말해, 작가는 아까 말했지만 가치관이 반영돼 있다 그랬지. 작가가 생각했을 때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였어. 바로 무교와 모성애만이 분단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이렇게 그려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 이제 외할머니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진행해주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이해됐죠? 어려울까? 괜찮아? 문제 풀면은 더 자세히 나와. 그때 한번 봅시다. 자, 중략하고 이웃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진군의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 안을 휘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갔냐?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다.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인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는 이야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밭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바래다 준 이야기. 이 외할머니가 했던 행위들 있지? 이 행위들이 결국 뭐냐면 이 두 사람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행위들이 갈등 해결의 전환점이 됩니다. 자, 간혹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홀쭉한 볼고랑을 타고 백인니스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 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다래끼 단단히 버린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원래 의좋게 지낼 때는 큰방을 왔다 갔다 자주 했었는데 싸우고 나서부터 한 번도 안 한 거야. 자, 큰방 출입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바로 화해겠지, 화해. 고맙소. 전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지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꽉 메었다. 사분도 별실험 말씀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르지 못했다. 야한티서 이 얘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해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구랴. 그 험한 일을 다 치르노라고 얼마나 수고 싫었을꼬.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인인 게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 맘이나 잘 추시리기라오.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드디어 화해를 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탈 없이 잘 가기나 했는지 몰라라요. 누구 말하는 거야? 자기의 아들 말하는 거죠. 염려 마시란 게요. 지금쯤 어디 가서 패나니 거처없이나 사분댁 터준 노릇을 택택이 하고 있을 것이요.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대번의 기운이 깔아져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안을 맡은 고모만을 남기고 모두들 큰 방을 물러나왔다. 이로부터 일주일 후에 할머니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소설을 봤는데 이 소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소설의 특징.
이거 치우자. 갔다. 자, 특징을 볼게요. 1번. 지금 전쟁 중이지. 그렇기 때문에 분단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있거든. 이데올로기라는 건 뭐 사상 그 정도로만 알아두면 돼. 이데올로기 대립이 이 소설에서는 어떻게 드러났냐면 가족 간의 갈등으로 드러났어요. 이렇게 드러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서술자 아까 누구라 그랬어? 나가 뭐야? 어른이야?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서술자를 내세웠습니다. 이 어린아이 서술자가 갖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해줌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까 할머니 머리카락 태우고 내려오게 하고 뭐 합장하면서 얘기 건네고 시종일과 행동을 같이 하면서 보내주고 이런 거 했었지. 그게 전부 다 뭐냐면 토속 신앙을 바탕으로 한 무속적 행위거든요. 이 무속적 행위로 뭘 했냐? 이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갈등 해결의 전환점이라 그랬지. 그래서 갈등을 해결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방언을 사용했어. 보면은 페나니 거처험시나라고 하면서 방언을 사용하고 있지. 이거는 사건의 사실성을 높여줘요. 그리고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지방의 토속적 분위기를 형성해줍니다. 근데 작품을 읽을 때 작가의 외적 맥락을 고려하면 훨씬 더 작품이 잘 읽힌다고 했었지 아까. 그 외적 맥락을 보면 뭐가 있냐? 이 작품에서 쓰인 사투리가 전라북도 익산 사투리거든? 근데 왜 하필 전라북도 익산 사투리를 굳이 사용을 했냐는 거야. 왜냐하면 작가는 평소에 서울말과 중앙 중심 주의에 대해서 작가는 부정의식이 있었어.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 이것을 실현을 한 거야. 그래서 중심의 언어가 지배하는 현실을 비판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이 작품의 특징이야. 어려울 건 없지. 다 했던 말들이니까.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같이 봅시다.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공간의 변화에 따라 심화되는 인물 간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OX? 맞아 아니야? 얘는 X야. 왜? 공간의 변화야?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야.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심화되는 인물 간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고요. 사투리를 적절히 활용하여 지방색을 살리면서 현장감을 주고 있다. 자, 사실성 높여주고 토속적 분위기 형성. 맞지?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다르게 설정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평가하고 있다. 서술자는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거 1인칭 뭐야? 관찰자 시점이야.
그러면 장면에 따라 서술자가 바뀌는 게 아니지. 서술자는 고정이야. 그래서 다르게 설정하지도 않았고요. 인물의 내면 세계를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여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맞아, 아니야? 아니겠지. 일단 2번이 답이니까 얘는 아니겠지. 근데 왜 아니냐면 1인칭 관찰자든 3인칭 관찰자든 인물의 내면 세계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인물의 내면 세계를 알 수 있는 건 주인공과 서술자가 일치할 때 그리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가능해요. 알았지? 4번 받고 5번 서술자가 사건 전개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면서 주제의식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자, 주도적으로 개입. 관찰자는 주도적으로 개입해? 안 해. 그래서 틀렸어.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있었어. 뭐 때문에? 누가 죽어서? 외삼촌이 죽어서. 그래서 구렁이가 출연해. 근데 이 구렁이를 뭐라고 받아들여? 삼촌이라고 받아들여. 자, 할머니가 그래서 졸도했어. 아이들이 그 구렁이에 돌팔매질하고 외할머니가 배웅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화해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구렁이에 출연해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군. 둘 다 똑같이 구렁이를 뭐로 생각하고 있어? 삼촌이다. 삼촌이 저렇게 됐구나. 할머니는 살아 돌아올 것으로 믿었던 아들의 죽음을 직감하고 충격을 받았군. 이것도 맞지? 3번 구렁이에 대한 적개심에서 한 행동이었지만 외할머니의 고함으로 멈추게 되었군. 아이들이 돌 던지는 거 구렁이 싫어서 그랬던 거지. 적개심으로 한 행동 맞고 외할머니가 고함 쳐서 멈췄고. 맞죠? 4번 외할머니는 구렁이의 출현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침착하게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아니야. 자, 예상이 아니라 똑같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모성애로서 보내줬던 겁니다. 5번 외할머니의 큰밤 출입은 할머니와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군. 화해라고 했죠, 아까. 자, 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바로 외적 맥락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였다. 국군인 아들을 둔 외할머니와 빨치산인 아들을 둔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은 당시 우리 사회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 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북한군과 남한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집안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두 사람의 운명은 역사가 만들어낸 기괴한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두 사람의 대립관계는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모성애와 토속적인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해석되는데 작가는 이를 통하여 분단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말했지? 작가가 분단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전통적인 모성애와 토속적인 민간신앙을 합쳐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작품의 특징들은 우리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1번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대하는 모습은 자식을 대하는 따뜻한 모성애에서 비롯된 거. 맞죠? 2번 두 할머니의 화해는 분단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맞죠? 두 사람이 사회의 축소판이었는데 그 둘이 화해했다는 거는 사회가 화해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니까 민간 신앙을 매개로 하여 갈등이 해결된다는 점은 우리 문학의 특수성에 해당하겠군. 맞아, 아니야? 그치, 맞지. 토속적인 민간 신앙, 무속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의 특징이야. 특수성입니다. 4번 난데없는 구렁이의 출현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비극적 역사를 나타낸 것으로 봐야겠군. 아니죠. 난데없는 구렁이의 출현은 그냥 그 둘의 해결을 위한, 다시 말해 전통적인 모성애와 토속적인 민간신앙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일 뿐이야. 자, 5번 두 할머니의 갈등은 이념으로 갈라진 남과 북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갈게요. 고생했습니다.